절대 안 팔겠다고 약속했던 부모님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장손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유산을 차지했던 형이 결국 집을 법원 경매로 넘겨버린 겁니다. 딸들은 양보했고 막내는 믿었는데 남은 건 배신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인한 양보도 원칙을 벗어나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서 있던 늙은 감나무에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상주인 장손 성민이가 마지막 절을 올릴 때 큰 누나 영숙이와 작은 누나 영자 그리고 막내 성우까지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가를 나서는 조문객들의 발소리마다 마른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와집, 낡은 대문, 오래된 우물. 이 집은 그 자체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큰 누나 영숙이의 남편으로서 뒤치다꺼리를 도우며 형제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제들은 조용히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할 말이 아니라고 서로를 달랬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이 남는 순간 집안의 말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영숙이가 제 팔을 살짝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끼리라도 미리 얘기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마음들이 가라앉은 다음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민이는 장손으로서의 책임감과 권리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딸들인 영숙이와 영자는 양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막내 성우는 자신이 받을 몫을 조심스럽게 가늠하고 있겠죠. 감나무 가지에서 마지막 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잎이 땅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모든 형제들을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영숙이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김치 냄새, 된장찌개 향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님이 왜 이 집을 남겨두셨겠습니까?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지요. 저는 조용히 운을 뗐습니다. 큰 누나 영숙이는 손수건을 꽉 쥐었고 작은 누나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막내 성우는 눈을 내리깔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무거운 기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손 성민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매형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 집 절대 안 팔 거예요. 개보수를 하든지 헐고 새롭게 지어서 형제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 제사도 그 집에서 지내고 명절 때도 그곳에 모이고 말입니다. 순간 방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성민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와 영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할게, 성민아. 딸이 무슨 재산을 바라겠어. 그냥 너희들이 잘 지켜주기만 하면 돼.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 우리야 마음이 중요하지.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야. 부모님이 평생 사신 집인데. 막내 성우도 고개를 들어 짧게 말했습니다. 형, 저도 많이 바라지 않아요. 조금만 받을게요. 형이 집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모두의 선언은 선하고 따뜻했습니다. 형제간의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선의가 곧 원칙은 아니라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민이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량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숙이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민아, 생전에 아버지 땅을 내가 몇 번 처분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였니? 그때 우리도 많이 궁금했는데. 성민이는 순간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나들, 다들 알잖아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애들 학비에, 사업 자금에. 안 그랬으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중에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 분배를 마친 후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양보했어.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마음이 편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 마음으로는 이해하는데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 부모님이 딸들을 차별하신 건 아닌데 결국 아들만 받게 되니까. 영자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성민이에게 분배한 몫이 상속 재산의 거의 다인데 이것이 과연 잘한 걸까? 하지만 집 관리도 해야 하고 제사도 지내야 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막내 성우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몫이 너무 적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한테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정말 조금이네. 성우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집도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뭘 바라겠어. 맞긴 한데. 그래도 좀 서운해. 이런 개인적인 감정들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한편 성민이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양보를 받은 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이제 진짜 잘해야 돼. 누나들이 양보까지 해줬는데. 성민이는 아내에게 다짐했습니다. 집도 제대로 관리하고 제사도 정성껏 지내야지. 하지만 양보받은 몫이 클수록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연히 영숙이와 영자가 만났습니다. 언니, 솔직히 어때? 이번 상속에 대해서 말이야. 글쎄, 마음이 복잡해. 성민이를 믿긴 하는데. 나도 그래. 양보는 했지만 마음이 100% 편하지는 않아. 그래도 이미 정한 일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선의로 시작된 양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각자의 불만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성민이는 몇 번이나 아버지께 찾아가 잠깐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적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애 등록금이 부족해서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성민이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뒷돈 한 떼기만 제 명의로 해주세요. 그걸로 대출받아서 급한 불 끄고 곧바로 되돌려 드릴게요. 아버지는 고민하셨지만 결국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장손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이의 사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결국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만 더 도와주세요.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밭이 한 줄씩 짧아졌습니다. 앞논, 뒷논, 마지막에는 과수원까지. 아버지의 평생 땀방울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부모님 생전에 성민에 의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줄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때마다 누나들은 그렇게 말하며 참았습니다. 막내 성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손의 체면을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원망하며 살 수는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영숙이는 남편인 저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여보, 성민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재산을 자기 사업 미천으로 쓰는 게 맞나? 저도 그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그리고 가족끼리 돈 문제로 등 돌릴 수는 없잖아요. 영자도 친정 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민이가 아버지 땅을 자꾸 처분해서 쓰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애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겠지. 부모가 자식 어려운 걸 모른 척할 수야 있겠냐.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영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담요 같아서 웬만한 추위는 막아줍니다. 하지만 물에 젖으면 더 무겁습니다. 그때도 다들 젖은 담요를 두르고 있었던 것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성민이의 사업은 결국 도산하였고 아버지의 재산은 반 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침묵이 오늘의 균열을 불러온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 분배가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집 수리를 위한 견적서를 받아왔습니다. 지붕 보수, 벽 도배, 화장실 개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매형, 이 정도 돈이면 새 집 한 채 값이네요. 성민이가 견적서를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군. 저는 견적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낡은 집이다 보니 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은행 대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매형,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집을 담보로 잡히면 이자도 낮고 한꺼번에 목돈을 빌릴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다고? 그럼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매형, 걱정 마세요.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성민이의 말은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땅을 처분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남 담보로 집을 묶으면 약속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어. 형제들한테 미리 상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매형 말씀이 맞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제 명의로 된 집이니까요. 이제는 소유권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성민이의 말에 일리는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봄비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영숙이가 제 옆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여보, 성민이가 또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요? 아까 전화로 목소리가 이상하던데요. 무슨 말이에요? 집 담보로 돈 빌린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또 사업한다고 하고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어봅시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어보자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하늘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영숙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성민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기 전까지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걱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약속한 대로 집을 수리했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제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성민이의 새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막내 성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형,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막내 성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성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매형, 그 집 팔렸대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성민이 형이 은행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며칠 전에 낙찰됐다고 하네요.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새 주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성민의 이름은 2줄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뭐라고 하던가?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요. 저는 즉시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당장 집으로 와요. 큰일 났어요. 영숙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도 함께 왔습니다. 영자에게도 연락해서 모두 우리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모님 집이 팔렸습니다. 경매로. 영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성민이가 안 판다고 했는데 처남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법원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영자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한 몫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양보해서 성민이에게 몰아준 지분도 집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우가 벽을 바라보며 한참 울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요. 완전히 바보였어.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판다며. 절대 안 판다며. 사정은 늘 갑작이었고 약속은 늘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룰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성민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아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성민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남 집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성민이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녀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누나들, 정말 미안해요. 성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양보한 게 바보였어. 부모님 집을 지키겠다며? 절대 안 판다며? 성우는 벽을 보고 한참 서 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장손이 뭘 지킨 거예요? 집안이에요? 자기 체면이에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키고 싶었어. 정말로. 말의 끝이 흐렸습니다.
말이 흐릴 때는 믿음도 흐립니다. 거실 탁자 위에 가져온 서류들이 한 무더기 쌓였습니다. 은행 독촉장, 대출 연장 신청서, 사업자금 대출 내역서, 영수증 하나하나가 성민이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처남, 이 모든 걸 혼자 결정했어?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했어야지?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매형, 말씀드리면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였지. 영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몫으로라도 빚을 갚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성민이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거실에서 터져나온 감정들은 모두 칼집 없는 칼날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베고 베이는 말들만 오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부모님이 이 꼴을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우리 믿음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사과할 말도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고 울어봤자 집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제라도 남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해. 그날부터 우리는 감정보다 절차를 앞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민이도 참석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적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째,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둘째, 남은 자산의 처리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셋째,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영숙이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남기신 다른 재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뒤쪽 텃밭 200평, 은행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임야 500평입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들도 담보로 잡혀 있어? 성민이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1,000만 원은 내가 썼고 텃밭과 임야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의로 양보해왔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봤습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부모님 뜻은 분명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라고 남긴 것이지 우리를 찢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방안 공기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이런 걸 보시려고 재산을 남기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원칙대로 갑시다. n분의 1. 누구도 특별하지 않게.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성민이도? 네. 큰 처남도 똑같이 4분의 1입니다. 장손이라고 더 받을 이유는 없어요. 이미 그런 특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큰 처남은 이번 분배에서 제외해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동등하게 분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민이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형 말씀이 맞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성우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원칙.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일 변호사와 상담을 잡아놨습니다.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균등 분배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을 걷기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 간의 선의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흔해요. 김 변호사는 남은 재산 목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텃밭 200평, 임야 500평입니다. 텃밭과 임야 전체를 균등 분배하면 상속인 4분에게 1인당 25% 비율의 의안 공동소유로 등기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은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영숙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그 집도 못 팔았을 텐데. 막내 성우가 뒷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이 사라진 게 너무 아까워요. 성민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김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그리고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모든 가족이 함께 결정하시고요.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토지의 균등 배분 도장이 찍혔습니다. 각자 정확히 4분의 1씩 누구 하나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하나씩 나눠받으며 모두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큰 누나 영숙이가 성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이제부터라도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책임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성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매형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원칙을 지켜야죠. 서류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감정의 물결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분한 현실 인식이 들어섰습니다. 원칙은 물살을 가르는 돌 같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격한 물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영숙이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서류 대신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인 후에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리한 생각들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결정이 항상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순진했다기보다는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선의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진짜 선이 됩니다.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매형, 제가 모든 걸 망쳤는데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영자가 성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우리도 잘못이 있어. 눈치만 보고 제대로 말하지 않았잖아. 그때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성우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을까요?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민이가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매형, 누나들 그리고 아우에게 많이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이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했습니다. 영숙이가 돌아서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영자도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문서로 절차대로. 성우가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일은 없도록 해요. 우리가 잃은 것을 단번에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가꾸신 집도 형제간의 순수했던 믿음도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로 다시 걸어가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 집에 모여 제사를 지냈겠지만 이제 그 집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식장 홀을 빌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홀은 넓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같은 표정이셨습니다.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한 그 익숙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영숙이가 제일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늦었지만 왔어요. 많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영자도 절을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성우가 떡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할게요. 성민이는 맨 끝자리에서 묵념만 했습니다.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례상은 예전보다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더 간절했습니다.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모으니 상이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나물들,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 그리고 아버지가 즐기셨던 막걸리 한 병. 절을 마치고 앉아서 음복을 나누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빈틈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는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빈틈에 무엇을 채우느냐는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년 설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이렇게 홀 빌려서 하면 되죠.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똑같이 나눠서 내고요.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성민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들과 아우. 홀 예약하고 음식 준비는 제가 할게요. 그동안 패 끼친 게 너무 많아서. 아니야, 성민아. 똑같이 나눠서 하자. 영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더하거나 덜할 사람은 없어요. 모두 똑같이. 이것이 우리가 배운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 대우받지 않고 누구 하나 특별히 희생하지도 않는 것.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농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사라진 부모님 집의 자리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족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어디선가 감나무가 새 잎을 틔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감나무가 서 있던 마당은 이제 없지만 우리가 배운 문장들은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좋은 뜻도 원칙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둘째, 양보는 미덕이지만 규칙을 잃으면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숙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배운 게 많아요. 그렇죠.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값진 교훈이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든 원칙부터 세우고 시작해야겠어요. 며칠 전에는 성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영, 저 이번에 집 살 예정인데요. 계약서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혼자 결정하기가 무서워서요. 이런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도 달라졌습니다. 새로 시작한 작은 사업에서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매영, 이번에는 정말 차근차근 해볼게요. 욕심내지 않고요.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원칙부터 가르치자.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베란다에 말려둔 이불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불은 햇빛에 잘 마르면 다시 따뜻해집니다. 우리 집안의 이불도 느리지만 마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새로운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무조건적인 믿음은 없었지만 더 건강한 신뢰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수습으로, 수습에서 여운으로, 그리고 남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선의는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믿음과 결속을 가져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